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7장 화폐 공급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화폐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28페이지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중에 그 지폐와 동전을 포함해서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 통화량이 어떻게 구성될까? 뭐 그거를 앞에 통화 지표다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협의의 통화가 있었고 뭐 약간 광의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화 화폐 공급이 시중에 어떻게 공급이 될까?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폐 공급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돈을 찍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화폐량이 있는데 이것을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저브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고성능 화폐 몇 배 이상의 돈을 창출한다 해서 하이파월드 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잖아?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막 서로 거래를 해주는 거야. 막 빌려주고 막 하면서 사실은 뭐 똑같이 이제 사실은 뭐 사과가 뭐 하나 있는데 그걸 서로 주인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교환이 되면서 사과가 여러 개인 것처럼 효과를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예금 창조 과정을 통한 예금 통화가 더 부풀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량을 기초로 예금은행들이, 이거는 일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금은행들이, 이거는 중앙은행이고요. 네, 주체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예금 창조 또는 신용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폐 공급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본원 통화와 예금 창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에 대해서 볼게요. 네, 거기 보시면 본원 통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그 돈 있잖아, 지폐. 그거는 바로 밖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본원 통화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이제 지폐와 동전을 찍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2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정석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시중에 풀려나온 본원 통화는 예금은행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지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본원 통화가 이제 공급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민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민간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이 우리들이 그냥 내 손안에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손에 주머니에 다 갖고 있다가는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거 중에 일부를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렇게 예금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예금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요 여기 우리가 맡긴 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표를 살짝 보시면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더불어서 예금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이 본원 통화가 나가는 게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요 사실은 금고 역할만 하기도 하지만 그걸 계속 금고 역할만 하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막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돈을 많이 몇 배 이상 먹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은행아, 왜? 너 대출 많이 하고 싶어 하지? 그렇지. 그래야 내가 떼돈을 벌지. 그래서 안 돼. 너 너무 많이 대출해 줬다가 여기 민간에서 예금한 거 내 돈 주세요 하게 되면은 못 주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다 다시 예치해. 그러니까 예치금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좀
맡아두는 거예요. 우리 가끔 호텔이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 이렇게 대파 지수를 예치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진짜 돌아다니게 되는 화폐 발행액은 의미가 있는 화폐 발행액은 현금과 예금은행의 시제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약간 이 화폐 발행액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몇 배 이상의 돈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돈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예금은행이. 자, 우선 거기 보시면 2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예금은행의 시제금이라는 것은 은행이 지급준비금 거기에서 들어온 거의 일부를 은행 내에 보유하는,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그 불안해. 일부는 너무 많이 대출해 주지 마. 이만큼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급준비 예치금으로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 나머지 현금을 지급준비 예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액은 본원 통화에서 지급준비 예치금을 빼고요. 중앙은행에서 2차적으로 이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금 통화랑 시제금을 합한 거를 우리가 화폐 발행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준비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예금은행한테 야, 너 이거 반드시 지켜 해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야. 뭐 10%면 10%, 20%면 20%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필요지급준비금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급준비율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법정으로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10%다라고 하면 최소한 요만큼은 지키면 돼. 근데 은행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신용이 불안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예금 인출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면 10%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내 돈 주세요 했는데 못 주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율보다 조금 더 초과해가지고 실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은 요 10%를 초과해서 플러스 알파만큼 지급 준비율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초과 지급 준비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 준비율이다 그러면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뱅크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뱅크런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코은행에 만약에 돈을 예금했어요. 근데 에코은행이 파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거기다 예금했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려서 나한테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완전히 나는 그냥 돈을 날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파산되기 전에 아니면 딴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가서 인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그냥 에코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믿을 만한 우리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다가 우리가 빨리 예금을 해놓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예금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은행에 예금한 것을 인출을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이 불안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서로 막 현금 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게 문제가 그렇지 않은데 카더라 통신 같은 뭔가 이제 뭐 찌라시 비슷하게 야 이런 일이 있더래. 그럼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먼저 돈을 찾으려고 가게 되는 거야. 사실 은행의 정확한 경영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질지도 모른다라는 만약에 소문이 돌게 되면 자신의 예금을 먼저 찾고자 은행으로 휙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게 되면은 건전한 은행이라도 곧 파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뱅크런 현상은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서 다른 은행의 예금자들도 괜히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확 가게 되면은 근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행에서 돈을 지급 준비율로 한 10%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은행이 돈을 못 준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 게 여분의 예금 지급을 위한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불안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대공황기에는 예금 인출 사태가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엄청나게 문을 닫게 되고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보셨죠? 예금보험공사 같은 예금보험제도라는 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걱정 마.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일부는 정부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231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여기 차변과 대변, 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T 계정이라 그래요. T자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볼게요. 대차 대조표는 일정 시점이야. 절약 개념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같은 총체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재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걸 나타내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래요.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변하면 디귿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뻥 뚫렸잖아. 차변하면은 보통 왼쪽이 뻥 뚫렸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약간 유치하게 그냥 머릿속에 넣은 건데 아무튼 차변이 어디고 대변이 어딘가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거기 보시면 차변은 왼쪽인데요. 자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변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나타내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해서 번 돈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해서 벌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주머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 빌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나 현금 서비스 등등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걸 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 구성을 하는데 요거를 내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갖고 딴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 자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어느 정도 재력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딴 사람한테 오히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줄 수도 있고 뭐 중앙은행이니까 예금은행에 빌려줄 수도 있고 정부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이나 이런 거 차로 이제 보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 빌려줘 이거는. 네,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산의 형태를 실물자산과 부동산, 뭐 금융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가를 야, 너 돈 어디서 얼마 가져왔어? 네가 스스로 벌었어? 은행에서 빌렸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고 그걸로 차를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나가야 돼. 특히 빌린 거는 부채잖아. 이거 부채.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야, 돈 갚어. 뭐 1년 동안 빌리기로 했잖아. 그럼 나중에 갚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본원통화가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화폐 발행액과 예금은행의 어떤 예치금으로 이제 뭐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중앙은행은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야, 중앙은행아, 한국은행아, 돈 좀 빌려줄래?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정부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야, 이번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은행아 돈 좀 빌려줄래? 그러면 정부에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예금은행이 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아니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뭐 국민은행 가가지고 뭐 우리은행 가가지고 야 우리은행아 돈 좀 빌려줄래? 좀 약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신한은행이 야 돈 좀 한 100억 좀 빌려줘. 나 자칫 뭐 암묵적으로 얘기하겠죠. 자칫 이거 빨리 돈 안 갚으면 나 지금 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은행이 해외 자산을 보유하거나 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꼭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지사도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등등에도 중앙은행으로서 파견을 가게 되는데 그럼 거기 뭐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타 등등의 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 있어요. 뭐 대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앙은행과 관련한 본원 통화가 언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32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요게 이제 부채가 되고 요게 이제 자산 되고요. 예금 창조라는 건 중앙은행이 찍어낸 이제 화폐량이 있잖아요. 이 본원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요 예금은행들이 몇 배 이상의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예금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금 창조 과정을요 우리가 232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예금은행을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금세공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맡기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키핑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100% 가지고 있으면 금고 역할밖에 못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금세공업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려요. 금세공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는 다시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름이 돈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세공업자에게 내 돈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돈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세공업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 튼튼한 금고가 있다니까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잘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100억을 맡겼는데 100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 원래 사실 안전장치로 이제 그 역할을 원래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아깝긴 하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또 하는데 그때 빌려주고 100억의 일부를 빌려주고 대신 대가를 받으면 남는 장사가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1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와 나는 불안하니까 100억을 그냥 지하 창고에다 가만히 금고에다 넣어두면 뭐 튼튼하긴 한데 마음이 안정되긴 한데 내가 깨꼬닥 죽었어. 100억 가지고 그냥 가만히 하면은 그냥 그걸 뭐 어디 뭐 하늘나라 저승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 100억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없을까 해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대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출해 줬을 때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일부 대출을 해주고요. 대출한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세공업자가 금을 세공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돈을 받아서 빌려주는, 그렇죠? 저축한 거를 대출해주는 그 관계, 중개 역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많은 돈이 파생돼서 창출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안 돼, 대출해 줄 수 없어, 들어온 돈을 100% 지급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도토리 한 개에 1원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도토리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은행을 만들었어요. 크루소 은행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가 이제 다 한 거야. 역할을 1인 2역을 하는 거네. 자기가 저기요 은행에 와가지고 저기요 제가요 도토리 100개 예금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맡아놓겠습니다. 이쪽에서 저기요, 예,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신요, 이 불안하니까 혹시 제가 매번 확인하러 올 테니까 딴 데 절대 대출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 예, 걱정 마십시오. 안전하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예금만 받고 전혀 대출은 하지 않는 그런 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무슨 역할이다? 금고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자, 밖에서 예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이거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가 되는 거야.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자기가 100% 보유하고 있는 거야. 대출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급준비금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돌아다닌 통화량은 역할이 얼마가 됩니까? 100, 1억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돈을 예금한 사람이 뭐 맨날 100억을 빼다가 풀로 땡겨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뺏쓰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을 위해서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0% 준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만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00개 도토리를 맡겼는데 자기가 100개의 도토리를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 중에 50%를 프라이데이라는 애가 야, 나 좀 빌려줄래? 나 좀 급해. 대신 또 이렇게 알아서 갚을게. 그래서 50%를 생활비 대출로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기가 물론 자기한테 했지만 여기서는 요금 예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일부는 대출해줬어. 프라이데이에게 100개의 도토리가 들어온 거에서 50개를 빌려줬으니까 나머지 50개는 아직 자기 수중에 있는 거지. 은행에 있는 거죠.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프라이데이가 이 50개의 도토리를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쓰기 위해서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이것도 돌아다닌 것이고 이 대출도 사실은 돌아다닌 거라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100과 50을 더한 15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지급준비금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통화량은 그냥 들어온 것만큼만 가만히 효과를 보니까 100이 들어왔는데 100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은행이 들어온 돈의 일부를 빌려줘가지고요. 더 많은 돈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능한 한 부채를 막 많이 빌려가지고 이 부채를 유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예금해 주세요 해야지 이게 100억이 아니라 막 1000억 이렇게 커지게 되면 더 많이 또 빌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자, 234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요. 그래서 두 번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돈이 통화량이 증가했어. 100에 들어왔는데 150만큼 더 많은 걸 창출했잖아요. 그게 이제 연쇄 과정을 또 보긴 할 건데 이렇게 150만큼 증가했다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다 해봤자 그게 막 우리가 막 사과가 열리고 자동차가 생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데이가 대출해 간 돈은 아마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하겠지만 결국 프라이데이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빚져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빚이 그냥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통화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은행에 부채를 많이 지게 되는 것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씀씀이가 커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뭐가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지급 제도 할 때 자칫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돈 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막상 주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진짜 경제가 침체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기가 되면 은행의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가게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또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하면 내 돈 주세요 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지급준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뒤에 다시 볼 건데 지급준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딴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줘서 빌려줄 수 있는 규모가 작아져. 자, 그래서 이때 대공황기가 통화 공급이 진짜 한 30%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급 준비 과정, 지급 준비금과 예금 창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35페이지 가보시면요. 예금 창조해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중앙은행이 이제 만들어낸 본원통화보다 아니면 이제 예금은행 과정에선 예금은행으로 들어온 돈 해서 본원적 예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고 해서 하이 파워드 머니, 고성능 화폐라는 단어 좀 보이시죠? 자,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를요, 고성능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배 이상의 돈을 창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금 창조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의 본원적 예금이나 아니면 밖에서 예금이 들어왔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를 우리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현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은행에서는요. 지급 준비율이 50%라고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만큼 50%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 돈 주세요 하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급 준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을 누구한테 해줬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제2은행한테 해줬다 할게요. 물론 사람한테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맥스에 되는 예금 창조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제2은행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제2은행은 이제 부채를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그럼 거기에 25%에 해당하는 만큼은 보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거기에 또 25에 해당하는 만큼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만큼을 대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제3은행에게 대출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세 번째 은행은 25만큼 들어왔는데 거기서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12.5를 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급준비율을 50%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거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에다가 이것도 얘가 야, 그 돈 주세요. 그럼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경제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럼 경제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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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부채니까 바로 뺐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거의 규모 크기를 보면은 최초의 예금 100에다가 그 다음에 50, 25, 12.5 약간 승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에다가 지급 준비율을 뺀 나머지 여기 0.5에다가 이렇게 100. 그 다음 요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그치? 0.5에다가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0.5의 제곱 곱하기 100. 얘는 거기다 또 0.5가 되는 거니까 0.5에다가 3승에다가 100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될 때까지 무한등비 급수로 계산을 해보시면 1-0.5분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준비율이 50%잖아요. 그럼 0.5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급준 비율을 그냥 소문자 R로 쓰기도 하고 Z로 쓰기도 합니다. 뭐 책마다 뭐 다르긴 하니까 요걸 지급준 비율이다 라고 하면요. 지급준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50%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급준 비율이 이게 0.1이라고 할게요. 10%만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지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100이 들어왔는데 지급준비금을 위해서 여기 10을 보관하고 대출을 90만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90이 들어오면 거기서 10%에 해당하는 만큼 9만큼은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81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81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케인즈의 승수이론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지급준비율이 이렇게 50%에서 10%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100, 90, 81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분의 1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이게 승수라고 얘기합니다. 승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거잖아. 승수는 이렇게 되면 승수는 M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멀티플라이어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급준비율 0.1분의 1 해가지고요. 10배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거는요. 현금이 모두 예금이 되고 현금 보유 비율이 빵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통화 들어온 거를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예금한다고 그랬는데 현금에 대한 보유 비율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본원 통화는 이게 본원 통화야 하이 파월드 머니 이렇게 쓴 겁니다. 현금 캐시로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급준비금 이게 대문자 R이라고 쓸게요. 이게 지급준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 살짝 보시면 얘는 본원 통화라고 할게요. 본원 통화. 중앙은행에 처음에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현금이야. 캐시, 현금. 내가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요. 앞에 본원 통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야. 지급, 준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요게 이렇게 돼.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M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현금 있거나 아니면 예금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본원 통화 대비 이 통화량이 얼마나 공급이 돌아다니는가. 이게 바로 승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걸 스몰 m 해서 승수.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좀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D로 나눠줍니다. D로 나누죠. 우리 뒤에도 다시 좀 있긴 한데 우리는 뭐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D로 나눠줄게요. D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D로 다 나눠주면 이제 현금 보유 비율로 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요. D분의 C를 뭐라 그럴 거냐면 현금, 예금, 비율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승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문자로 쓸게요. 소문자. 얘는 1이야. 1. 그리고 얘도 소문자 쓰고 얘도 소문자 이렇게 쓸게요. 자, 우리가 이게 뭐의 약자인가 보셔야 돼요. 얘를 스몰 c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내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예금 대비. 그래서 이거를 현금, 예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예금, 비율. 뭐 사실 이거 공식 암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뭡니까 하면 예금 대비 지급 준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이제 예금 대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급 준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 식에서 우리가 뭐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언제 이 승수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요 지급준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승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준 비율이 떨어지거나 요 현금 예금 비율은 어떻게? 이게 낮아져야 커질까요? 커져야 커질까요? 요 지급준 비율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금 들어온 거에 뭐 한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크지 않아. 여기는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C는 여기 붙은 게 1이니까 한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크기가 작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에 개울가에 해당하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C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개울가에 있는 여기에는 크게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한강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빼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C가 떨어지면 뭐 요거 C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요. 100%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할게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100% 갖고 있으면 은행으로 뭔가 돈이 들어와야지 그거를 빌려줘서 몇 배 이상의 돈을 창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사람들이 다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승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약간 우리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됩니까? 현금 보유 비율이 빵이 되어야지 승수가 맥스가 돼요. 만약에 현금 보유 비율이 빵이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승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승수는 맥스 R분의 1 또는 Z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급준 비율이 만약에 0.2다 그러면 승수는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5배의 효과를 보는 거야. 지급준 비율이 0.1이다 그러면 이렇게 10배의 승수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가정은 현금이 다 예금되고 현금 보유가 빵이고 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아주 맥스가 되는 과정을 상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요. 좀 예금 창조액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 이쪽으로 하세요. 최초 예금액을 이쪽에다 합시다. 그러면 최초에 들어온 예금액이고 예금액 그 예금 창조액이 얼마가 됐니? 그럼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는 그냥 예금 통화 그냥 빼고 승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생적 예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금을 했어요. 100 이렇게 예금을 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최초에 들어온 예금이다 해서 본원적 예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원적 예금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본원적 예금이 들어온 거를 어떤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한단 말이야. 그럼 들어왔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이 10%면 10만큼은 자기가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쫙 하고 키핑을 해야 돼. 빌려주면 안 돼. 이만큼은. 그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90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90도 중간에 이제 사람한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은행한테 갈 수 있는데 사람한테 안 간다 할게. 현금 보유 비율이 빵이라고 그럴게요. 자, 그래서 B은행으로 갔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A은행, 여기가 B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9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의 10%에 해당하는 9만큼은 지급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고 이거 90에 9를 뺀 81을 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 C은행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C은행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C은행에선 10%를 갖고 있고 나머지를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본원적 예금을 비롯해서
이 전체 돈이 얼마가 통화량이 돌아다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 90, 81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총 통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1000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1000만큼이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신용 창조 얘기할 때요. 얘는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잖아.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1000 전체 신용 창조된 금액에서 우리가 순 신용 창조액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순 새롭게 예금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창조액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전체 1000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본원적 예금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90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900이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식은 이렇게 썼어. 파생된 예금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최초의 금액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요구불 예금 나타내는 것이라서 이 최초의 예금액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전체 이건 전체 예금 통화 승수가 지금 10이다 라고 하면 10배야 승수가. 최초 예금액이 1000이야 100이야. 그럼 이게 새롭게 돈이 창조된 예금 창조액은 1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기서 최초에 들어온 거는 파생된 건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0을 빼준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식으로 뭐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파생적 예금은 전체 예금 창조액에서 최초에 들어온 걸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순 신용 승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만 좀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23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예금 창조 과정 관련해서 모두 현금으로 예금되고 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경제의 웰스가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지 중앙은행이 돈을 막 이렇게 꽝꽝 이렇게 막 돈을 찍어가지고 막 풀었어. 온 국민들한테 막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한 달에. 와 부자다. 아니지 뭐가 부자입니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유동성만 풍부해진 거다. 오히려 인플레가 발생하는 버블이 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가정하에서요. 우리가 몇 배의 통화량이 증가했는가 좀 그거를 나타낸 걸 약간 통화 화폐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식으로 막 곱하기로 해서 오히려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원 통화는 우리 H라고 썼어요. 오히려 이게 약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다 그냥 약자로 바꿀까도 하는데 자 이거는요. 현금 통화를 C라고 그러고 지급준비금을 R이라고 합시다. 이게 본원 통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금 예금 비율 우리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금 예금 비율. 이거를 현금 예금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C를 D로 이렇게 나눈 것을 현금 예금 비율 소문자 C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요 R은요. 지급 준비율 이렇게 하는데 R도요. 여기 보시면 D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게 지급 준비율이야. 그래서 소문자 R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본원 통화를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양쪽을 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식을 표현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현금 예금 비율에다가 이 최초 예금액을 우리가 1이라고 해. 1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1이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최초 예금액을 1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본원 통화는 최초 예금액을 1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H분의 M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는 분모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최초 예금액을 1이라고 하면 아무튼 요거 똑같이 DDD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C 플러스 R 이렇게 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통화량은 C 플러스 D인데 그걸 D로 나눈 거니까 C 플러스 1 요게 바로 기본적인 통화 화폐 승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 극단적으로 현금 보유 비율이 없을 때 법정 지급 준비율만 100% 있는 경우 하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금도 일부 보유하고요. 초과 지급 준비금도 보유할 수가 있다고요. 그냥 요 식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요거를 확장해서 화폐 승수, 화폐 공급 함수 이걸 나타내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공급 함수는 본원 통화 들어온 거에다가 몇 배 이상의 돈이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화폐 공급 함수는 m에다가 이렇게 본원 통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승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밑에 나와 있죠. 이 승수는 공식을 좀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약간 옛날 스타일에서는 뭐 C 더하기 뭐 1-C분의 Z분의 이것도 지급준 비율이야. 현금 보유 비율이고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거 C는 바로 뭐냐면 이게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는 C를 현금 예금 비율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통화량 대비 현금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요. 이게 M이 통화량이고 현금과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식에서는 이 C가 뭐냐면 D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D분의 C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승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N분의 C, 그러니까 N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비율인데 여기서 어떤 정보가 알려져 있는가? 사실은 뭐 똑같아. 얘가 만약에 100이고 얘가 100이 되면 얘 200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D분의 C 이렇게 되면 너무 크긴 하니까 뭐 살짝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게 100배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400이다 그러면 이게 50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500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요 앞에 나와 있는 D분의 요거 C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D분의 C니까 400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약간 공식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그냥 두 개의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N분의 Z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급 준비금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도 하나의 승수 공식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쓴 요 승수 공식은 요걸로 했어요. 요걸로.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예금 비율 여기에다가 지급준비율 분의 C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가로로 묶을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 본원 통화가 얼마만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화폐 공급 함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요. 화폐 공급 함수와 관련한 내용 거기 보시면 239페이지에 우리 글쎄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거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뭐 그게 간편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승수가 되는 파생 과정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 그냥 암기하시고 뒤에 우리 문제를 몇 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챕터 7장의 화폐 공급 함수를 도출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8장에서 이제 화폐 수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그걸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